15년 경력 석유 엔지니어가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원래 월급의 3분의 1밖에 못 받는 한국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죠. 미생물로 수소를 만든다.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생산 단가 5분의 1, 효율 78%. 63번의 실패 끝에 그가 마주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15년간 석유를 파던 엔지니어입니다. 쉐브론이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서 시추 설계를 담당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2세인데 솔직히 한국이랑은 별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셨고 저는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작년 가을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15년을 바쳤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이메일 한 통으로요.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받고 한동안 멍하니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MIT 동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한다는데 미국 쪽 기술 자문이 필요하대요. 보수는 제가 받던 월급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 쳤죠. 한국에서 무슨 에너지 개발이야 싶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MIT 세미나실에서 발표를 들었는데 처음엔 또 흔한 수소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해수 전해 수소. 그거 다들 실패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해수를 직접 분해하는 게 아니라 특수 박테리아를 쓴다는 겁니다. 미생물이 상온, 상압에서 수소를 만들어낸다고요. 효율은 78%. 기존 전기 분해보다 에너지가 5분의 1밖에 안 든답니다. 발표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신 생명공학자 팀이었어요. 리더는 박민수라는 사람이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생물로 수소를 만든다고 15년간 현장에서 구른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해수 1kg에서 수소 120리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생산 단가는 킬로그램당 0.8달러. 지금 그린 수소가 4달러에서 6달러 하는데 말이죠. 5분의 1 가격입니다. 저는 발표가 끝나고 박민수한테 다가갔어요.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이 막힘없이 나오더군요. 이 사람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1,200억 원을 투자했고 미국 에너지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검증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박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쉐브론에서 잘렸다는 자존심, 한국 프로젝트라는 묘한 거부감, 그리고 월급 3분의 1이라는 현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8% 효율, 생산 단가 5분의 1. 그날 밤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등 떠밀리면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늘 말씀하셨죠. 저는 그게 그냥 옛날 사람 향수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좀 달라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박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하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죠. 제 방식대로 일하게 해달라고요. 박민수는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보스턴 외곽 창고로 출근했습니다. 실험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어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는 낡은 건물이었죠. 쉐브론 본사 건물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팀원은 총 6명이었어요. 박민수 박사는 미생물학 전공이고 김서연 박사는 촉매화학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준호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나왔다더군요. 저보다 9살이나 어렸습니다. 첫 회의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박민수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요. 저는 바로 반박했죠. 박사님, 저는 15년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랑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최소 7년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시카, 우리한테 7년이 없답니다. 중국은 벌써 2년 앞서갔고 일본 도요타는 비슷한 기술에 5천억 엔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우리가 안 하면 한국은 영원히 에너지 수입국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미쳤구나 싶었죠. 3년 안에 상용화라니. 석유업계에서는 신기술 하나 적용하는데도 10년씩 걸리는데 말입니다. 김서연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박테리아가 해수에서 수소를 만드는 메커니즘이었어요. 솔직히 생물학은 제 전공이 아니라 반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숫자만 봤죠. 효율 78%. 이건 확실했습니다. 이준호가 기계 설계도를 펼쳤어요. 바이오리액터라는 건데 박테리아를 키우는 통 같은 겁니다. 근데 온도 조절이 엄청 까다롭다더군요. 0.1도만 벗어나도 박테리아가 죽는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을까? 쉐브론에서 받던 월급 생각하니 허탈했죠. 근데 묘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15년간 석유만 팠는데 이번엔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3년 해봅시다. 대신 제 방식대로 합니다. 박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등 떠밀리면 기적을 만든다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프로젝트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미국 에너지부 심사위원회 미팅이 잡혔습니다. 위원장은 제럴드 허친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화학과 석좌 교수고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40년간 일한 권위자였죠. 박민수가 발표를 시작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허친슨이 끊어버렸습니다. 박 박사,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박테리아가 해수 염분을 견디면서 안정적으로 수소를 만든다. 실험실에선 되겠지만 스케일업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났습니다. 데이터도 안 보고 불가능하다니. 하지만 입 다물고 있었죠. 여기선 제가 신참이니까요. 허친슨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9개월 준다고요. 100리터 규모 바이오리액터에서 72시간 연속 안정 생산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에너지부에 추천서를 써주겠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 얼굴이 죽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지금 실험실 규모는 5리터입니다. 20배를 키워야 하는 데다가 72시간 연속 안정 생산이라니.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박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이준호는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섰어요. 박사님, 제가 쉐브론에서 해양 플랫폼 설계했습니다. 스케일업은 제 전문이라고 말했죠. 다들 저를 봤는데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밤낮으로 박테리아 배양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온도 28.5도, 폐하 7.2, 염분 농도 3.1%. 이 중 하나라도 0.1만 벗어나면 박테리아가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5리터 통에선 온도 조절이 쉽지만 100리터로 키우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통 안쪽이랑 바깥쪽 온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럼 박테리아가 골고루 자라질 않아요. 이준호랑 밤새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이중온도 제어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근데 부품 가격을 보니 기절할 뻔했죠. 한 개에 2,400만 원이었습니다. 실험은 계속 실패했어요. 한 번, 두 번, 10번. 실패 횟수가 쌓여갔습니다. 박테리아는 18시간만 버티다가 죽었어요. 예산은 1,200억 중에서 벌써 340억을 썼습니다. 박민수가 투자자들한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한국 정부도 결과 나오면 추가 지원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했죠. 83번째 실패했을 때 팀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실험실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고 이준호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될까? 허친슨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5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100리터 리액터를 돌렸습니다. 팀원들 다 모여서 지켜봤어요. 박테리아가 자라기 시작했고 수소가 나왔습니다. 다들 환호했죠. 근데 18시간 만에 박테리아가 집단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온도계를 봤더니 문제가 보이더군요. 교반기 진동 때문에 미세한 온도 편차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준호한테 소리쳤어요. 교반 속도를 120rpm으로 낮춰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준호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박테리아가 질식한다고 했죠. 우리는 밤새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박민수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저도 화가 났고 이준호도 화가 났습니다. 답은 결국 이중온도 제어 시스템과 마이크로버블 산소 공급을 동시에 쓰는 거였어요. 근데 부품이 2,400만 원이나 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바닥났고요. 박민수가 투자자 12곳한테 연락했습니다. 답은 2곳에서만 왔고 투자는 아무도 안 했어요. 다들 결과 보고 결정하겠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때 박민수가 뭔가 서류를 들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5,800만 원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돌아와서 말없이 통장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 진짜 미쳤구나 싶었죠. 자기 집까지 걸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다니. 김서연도 울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프로젝트는 그냥 일이 아니구나. 한국의 미래를 걸고 있구나. 부품을 주문하고 설치했습니다. 104번째 시도였어요. 리액터를 돌렸는데 이번엔 24시간을 넘겼습니다. 48시간도 넘겼죠. 다들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63시간째 갑자기 과열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배양액이 천장까지 튀었어요. 3,200만 원짜리 센서가 고철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63번째 폭발성 실패였거든요. 박민수는 벽에 기대서 있었고 김서연은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데드라인까지 석 달 남았을 때였습니다. 63번째 폭발 이후로 팀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실험실 천장엔 아직도 박테리아 배양액 자국이 남아있었죠. 3,200만 원짜리 센서는 완전히 망가져서 고철이 됐습니다. 팀 회의를 했습니다.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못하겠다고 인생 7년을 여기 쏟아부었는데 이제 한계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박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이준호도 지쳐 보였습니다. 제시카, 우리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스턴 하늘이 흐렸어요. 근데 묘하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물상 하시면서도 한국 사람은 포기 안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서연 씨, 저 쉐브론에서 15년 일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 번도 이렇게 가슴 뛰어본 적 없어요. 이거 실패해도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이준호도 고개를 들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 퇴직금 전액 6,700만 원, 그리고 차까지 팔기로 했어요. 팀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시카, 미쳤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실패하면 당신 인생도 끝난다고 했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티타늄 합금 리액터를 커스텀 제작하는 겁니다.
박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제시카, 고맙다고 했죠. 김서연은 또 울었습니다. 차를 팔러 갔을 때 딜러가 물어봤습니다. 급전 필요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3주 뒤 새 리액터가 도착했습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100리터짜리였죠. 무게만 120kg이었어요. 설치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오전 9시 리액터를 가동했습니다. 다들 말없이 지켜봤어요. 온도계가 28.5도를 가리켰고 폐하는 7.2였습니다. 박테리아가 자라기 시작했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48시간도 넘겼습니다. 팀원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죠. 72시간 목표를 넘어섰을 때 김서연이 작게 환호했어요. 84시간째 저는 수소 순도를 측정했습니다. 99.7%였어요. 효율은 81%. 목표였던 78%를 넘긴 겁니다. 박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시카, 당신이 해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우리가 해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드디어 데드라인 당일이 왔습니다. 에너지부 공식 검증 시연회였어요. 허친슨 교수 포함해서 심사위원 7명이 왔고 언론도 12곳이나 왔습니다. 박민수가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리액터를 모니터링했어요. 온도, 폐하, 염분 농도. 모든 게 완벽했죠. 수소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연 시작 33시간째였습니다. 갑자기 수소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박테리아 활성도가 67%로 급락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샘플을 급히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었어요. 해수 샘플이 오염된 겁니다. 실험실에선 정제수만 써서 미처 몰랐던 변수였죠. 허친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라고 말하더군요. 언론 카메라가 저희를 향했어요. 저는 허친슨한테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48시간만 더 주세요. 현장에서 고치겠다고 말했죠. 허친슨이 비웃었어요. 48시간 안에 어떻게 고치냐고 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걸겠다고 했어요. 15년 경력 다 걸겠습니다. 허친슨이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48시간 드리죠. 저는 이준호한테 소리쳤어요. 나노필터 모듈 만들 수 있냐고요.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만들어 보겠다고 했죠. 밤새 작업했습니다. 저는 쉐브론 시절 해양 플랫폼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염분 센서를 개조해서 미세 플라스틱 감지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김서연은 나노섬유 필터를 설계했어요. 박민수는 박테리아 회복 프로토콜을 짰죠. 다들 잠도 안 자고 일했습니다. 48시간 뒤 재가동했습니다. 나노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냈어요. 박테리아 활성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72시간, 84시간, 96시간. 96시간 연속 안정 생산. 수소순도 99.8%. 효율 82%.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 날 허친슨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오. 당신들이 해냈소라고 말했죠. 추천서는 내일 에너지부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울었어요. 15년간 석유 파면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증 통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제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먼저 왔어요. 추가로 2,800억 원 투자하겠다고 울산의 실증 플랜트 부지도 제공하겠다고 했죠. 그 다음엔 도요타였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 제안이었어요. 1,600억 원 규모였죠. 일본 회사가
한국 기술을 사겠다는 겁니다. 사흘 뒤엔 사우디 아람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작법인 제안이었어요. 2,700억 원 투자하고 중동 해수 공급 독점권을 주겠다고 했죠.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민수는 한국 정부와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준호는 도요타가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람코를 밀었어요. 저는 사흘간 말을 안 했습니다. 쉐브론에서 15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석유 회사들이 어떻게 기술을 빼먹는지 말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 박사님, 전 석유 회사에서 15년 일했어요. 아람코 같은 데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기술 빼가고 10년 뒤엔 특허 분쟁 걸어요. 한국 정부하고 도요타 라이선스를 병행하는 게 답입니다. 박민수가 물었어요. 확신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 2,800억 원, 도요타 라이선스 1,600억 원, 총 4,400억 원 규모였어요. 도요타와는 5년 독점 라이선스 후 재협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칭화대 팀이 유사 기술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효율이 61%, 연속 가동은 12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일본 도요타는 자체 개발 포기하고 우리 기술 라이선스를 선택했어요. 한국 기술이 일본을 이긴 겁니다. 박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시카, 이제 믿냐고요? 한국 사람들 저력 말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 완전히 믿는다고요. 계약하고 석 달 뒤 울산 실증 플랜트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다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어로요. 연설 끝나고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왔어요. 그 낡은 창고 실험실로요. 벽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더군요. 63번째 실패. 제시카, 이번이 마지막. 저는 그걸 떼어서 한참 봤습니다. 그때가 더 순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수였어요. 제시카, 한국 정부에서 새 프로젝트 제안 들어왔다고 했죠. 제주도 해상 부유식 수소 생산 플랫폼이랍니다. 총괄 엔지니어로 당신을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라고 말했죠. 저는 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할 시간입니다. 이번엔 바다 위에서요. 김서연이 답장했어요. 또 미치러 가는 거냐고요. 이준호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다들 준비됐다는 뜻이었죠. 저는 창 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하늘이 파랗더군요. 15년 전 쉐브론 입사할 때도 이렇게 파란 하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 프로젝트 계속할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내가 드디어 내 뿌리를 찾았구나. 저는 거울을 봤어요. 38살 제시카리. 한국계 미국인.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엔지니어였어요. 포스트잇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63번째 실패. 이게 제 훈장이었죠. 64번째엔 성공했으니까요. 문을 닫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또 몇 번을 실패할까? 근데 상관없었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한국이 제4의 에너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었어요. 석유 파던 미국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로 에너지 혁명을 만들었죠. 이제 바다 위로 갑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63번 넘어져도 64번째에 일어서는 사람. 그게 바로 저니까요. 그게 바로 한국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